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국사 마지막 시간이죠. 문화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74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서 미리 한번 예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학습지를 지금 온라인 클래스 상에 182페이지부터 시작하는 통일제국의 등장 요 단원서부터 선생님이 지금 현재 학습지를 올려놨으니까 요 단원에 대해서 미리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방학 중에 다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선생님이 나머지 뒤에 부분에 해당되는 학습지를 미리 전부 다 싹 다 올려버릴게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같이 감안해 가지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해봐요. 자, 프린트는 11페이지고 교과서는 174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요. 1번 서민 문화가 꽃피우다 에서부터 다채로운 문화가 꽃피우다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요 시대 때쯤에는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양법의 보급, 그 다음에 각종 감자나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의 보급, 이런 것들은 서민들의 삶을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많이 해결해 주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민들 중에서 약간 좀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 먼저 별표 2개 쳐주겠습니다. 배경에서는요, 빈칸 적겠습니다. 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재미를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내 자식들까지 잘 살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들까지 잘 살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출세를 해야 되는 건데, 출세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신분 상승이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조선시대 때 공식적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과거 시험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어쨌든 간에 조선시대 때에 과거 제도의 자격,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양인 이상이면 전부 다 되니까 일반 서민들도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는 생각도 되게 많이 가졌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서민들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별표 2개, 배경에서 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밑줄. 이것 때문에 교육과 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학작품에서는 조선 후기입니다. 시기를 항상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글 소설의 경우에는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한글 소설이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춘향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한글 소설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 보면은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이런 식의 많이 나오고, 춘향전의 경우에도 이제 기생의 딸이 양반집 도령하고 사랑을 나눠가지고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조선시대 때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인데 이것이 되게 했다는 것은 곧 바로 그 시대 때의 사람들, 지배계층들이 얼마나 모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 정책, 이것도 잘못됐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판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홍길동과 같은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왜 바로 서자라는 이유로 해가지고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 건데 실제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비판들을 여기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반들이 주로 했었던 시조를 본땄지만 형식의 구애됨 없이 자신의 느낀 바를 시조의 형식으로 내놓는, 근데 시조를 100% 따라가는 건 아니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시조의 형태를 갖춘 그런 형태의 바로 사설시조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11페이지의 청구 영원이라고 하는 것 책에서는요, 작자가 밝혀져 있는 그런 그 시조나 사설 시조 이런 것들을 하고,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갖다 놓은 것은 두꺼비 파리물고라고 하는 그런 사설 시조인데, 이거의 경우 작자가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두꺼비가 파리를 물은 다음에 두어미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제 그 거름더미 위죠. 거기 올라가 가지고서 자기가 잘났다 뭐 이렇게 하면 딱 선언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두꺼비를 잡아먹는 매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깜짝 놀라 가지고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서민들은 바로 강자 위에 더 강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백성들에게 포갑적인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양반들이지만, 그들을 누르는 또 다른 이제 세력들이 있다, 혹은 청나라 세력이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때 당시에 지배계층들을 굉장히 비꼬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것이 100%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표현도 되겠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백성이고, 그 다음에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양반 관리들이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그 송골매라고 하는, 백송골이죠. 이제 매죠, 매. 이거의 경우에는 뭐 청나라의 군대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두꺼비에 해당했었던 양반보다 더 높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서 참 사설시조에서는 형식의 구애 없음 밑줄, 사설시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서민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때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소리가 유행하게 돼요. 양반층 같은 경우 이런 판소리를 많이 이제 그 접해가지고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었고, 양반층의 경우에도 백성들의 불만을 풀어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탈출구, 뭐 이제 불만에 대한 그 분출구 같은 것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마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양반 사이를 비꼬는 그런 형태의 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던 것이죠. 당시에 그렇게 춤을 췄던 그런 사람들이 예능인으로서 나름대로 탈춤 같은 것을 하면서 양반층들을 비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판소리라고 하는 장르와 탈춤이라고 하는 장르가 되게 많이 발달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소리꾼이라든가 광대 같은 사람이 이제 많아지게 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민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것을 되게 잘 그린 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 11페이지에 보면은 까치와 호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봐도 호랑이의 눈이 아래 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게 호랑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일종의 그 서민들이 이제 복을 비는 기원을 하는 것으로서 약간 해학적으로 이제 서민들의 생각들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기원하는 모습이면서도 해학적으로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모습. 그 다음에 한문소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양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표적으로 연안 박지원의 호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반정과 같은 그런 글에서는 양반층들의 잘못된 그런 행동들과 신분 차별의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비꼬는 모습을 찾아보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시대 때에 이런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소설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서 당시에 한양의 거리에서는 바로 이렇게 소설책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소설책들을 복사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책방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지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듯이 원근법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경산수화, 즉 산수, 바로 풍경화라 볼 수 있는데, 진경, 진짜 경치라는 뜻입니다. 가짜 경치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서 진짜 눈에는 보이는 대로 경치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는 적어놓지는 않았네요. 바로 이제 정선이라고 하는 분이 인왕 제색도, 네.
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굉장히 실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프린트 12페이지에 보면 인왕제색도의 모습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정조와 같은 그 왕의 경우에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고 싶은 관심이 되게 많았던 임금이긴 한데 자주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서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나갔다 하면 전부 다 백성들이 엎드려 있으니까 어떻게 그들의 생활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신윤복이라든가 김홍도와 같은 건 사람들을 몰래 바깥쪽으로 파견해가지고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같은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서 갖고 와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던 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김홍도와 신윤복과 같은 분들은 바로 대표적으로 그 시대 때의 국가에서 고용된 화가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글씨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바로 김정희 이제 대표적인 뭐라고 할까? 대표적인 그 우리나라의 시학자 중에 한 명으로 취급받는 분이죠. 김정희라고 하는 분이 추사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만드셨어요. 즉 중국의 글씨체를 전부 다 섭렵했던 이 김정희 선생은 나중에 가서는 중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에게 김정희 선생의 글씨를 얻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글씨에서의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경지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바로 글자를 쓰시는데 글자 그 하나하나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 속에 바로 이 시대의 선비들의 정신, 마음 상태 이런 것을 글씨를 쓰는 과정 중에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금성문이라고 하죠. 비석에 쓰여진 글 같은 것을 여러 가지를 이제 밝혀내면서 우리나라 고고학, 굳이 얘기하면 이제 고고학 분야에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정희 여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자기에서는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조선 전기에는 바로 유행했었던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기억할까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는 고려청자였었죠. 조선 전기에는 고려청자를 본따 썼던, 하지만 고려청자는 아닌 분청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백자로 발달했다가 조선 중기 때쯤에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청나라와 주변 여러 개의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백자 안에다가 파란색으로 그림을 보통은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바로 이제 청화백자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도자기에선 청화백자, 이 도자기 자체는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한 개 쳐주세요. 청화백자가 유행을 하게 됐고, 기타 여러 가지 항아리, 술병 이런 거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백자가 만들어지게 됐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에서는 건축 분야에서는 화엄사의 각황전, 밑에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딱 봤을 때 몇 층 같습니까? 2층이죠.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법주사의 팔상전, 이것도 지금 여기다가 선생님이 놓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크긴 한데, 그런데 이 두 개의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2층인 것 같고, 팔상전의 경우에는 목탑이에요. 목탑이니까 나무로 만든 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전부 다 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통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건축물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이러한 화엄사 각황전의 웅장한 규모와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의 웅장한 규모, 옆에 적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목탑이었다 라고 하는 건 증명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때 당시에 현재 이제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가 된 화약이 발명된 다음에도 성곽이 필요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춘 전술에 맞춘 그런 형태의 성이 만들어졌으니 정조가 만들었었던 바로 수원 화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이제 마치는 것으로 할게요. 밑에 나와 있는 인왕제색도와 단호 풍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김정희의 추사체라든가, 글씨 좀 되게 무섭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각황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전부 다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각각의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봐 주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짧게 끝났죠? 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